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비담TV의 솔비담입니다. 모두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연휴가 다 끝나고 오늘은 일요일 주일날 저녁입니다. 먼저 제 채널에 구독자가 4명이나 되었어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컨텐츠를 만드는 철학이기도 하지만 제가 깨달은 삶의 지혜나 지식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채널을 잘 구독해서 봐주시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금 관련된 내용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로 봤었던 유튜버들은 닥터 딩요라고 하는 저 유튜버와 그 다음에 황수목의 몸마음TV를 봤었고요. 오늘 볼 유튜버는 닥터 한스 TV고요. 이거는 지금 구독자가 대략 76,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김약사 TV에서 소금 관련된 내용을 리뷰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닥터 한스 TV에서 이 영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소금과 관련돼서 잘 설명을 해주신 이제 영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염화나트륨을 이제 물에 녹이면 전자를 내놓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전자를 내놓음을 통해서 항산화 작용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몸의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NaCl 소금 NaCl을 이용을 해서 2차 전지를 만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보통은 리튬 이온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NaCl로도 이제 가능하다. 즉 이 NaCl을 이용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전기가 통한다. 라는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전기가 잘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분 영상을 여러 개 보다 보면은 재밌는 계산법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에 일반적으로 70%가 이제 물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본다면, 근데 이제 혈액 안에 보통 0.9%의 소금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에 대해서 42kg에 대해서 0.9%를 곱하면 대략 소금이 378g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건데 아주 재밌는 결과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 400g 정도의 그 소금이라고 하면 와, 이거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400g 먹는다 생각하면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소금이 그만큼 이제 축적이 되어 있고, 이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소금 배출량 계산법을 또 한번 해주셨는데, 이것도 대략적인 계산이에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이만큼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 소변량이 대략 이제 6번 한다고 가정을 했고 300mg으로 한다면 대략 소변이 1.8L. 저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이거 300ml도 아닌 것 같고 6회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1.8L라고 많이 가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소변 염도가 예를 들면 0.9%라고 가정하면 정상인의 경우는 대략 0.9% 된다고 해요. 그러면 16.2g의 소금이 배출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16.2g을 먹고 있나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아주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변으로 이만큼 나가는데
당연히 보충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보충을 해줘야 되고, 뭐 소변뿐만 아니라 땀으로도 배출이 되고, 뭐 다른 기타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변이기 때문에, 뭐 땀, 눈물, 콧물 이런 게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염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밌는 계산인 것 같았고, 우리가 이런 염분 이제 배출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양의 소금을 먹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닥터 한스 TV가 이제 상당히 주장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비타민C고, 그 다음은 소금입니다. 이분이 제일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원래 비타민C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잘 먹고도 있었어요. 근데 소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영상을 보면서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영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양인들의 위산 분비량이 적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위산 분비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 소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와 소금 둘 다 필요한데, 이분이 바라보는 뷰는 비타민C보다 소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타민C보다 염분이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그 이전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엄청 짜게 먹었죠. 뭐 김치 같은 거 아주 짜고, 막 찌개 같은 거 매우 짜고, 국밥에 말아 먹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뭐 국밥 먹나요? 뭐 이탈리안 푸드 많이 먹고, 아니면은 그냥 빵 먹고, 아니면은 뭐 장아찌나 뭐 김치, 사실 이런 거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염분 섭취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아니면 많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저염식을 해야 돼야 건강하다라는 게 상식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약간 비타민을 적게 먹는 추세이고,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저염식 음식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메뉴 코너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일반식 코너가 있고 저염식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 뭐 영양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사실 잘 모른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왕재 교수님, 비타민C의 대가죠. 저도 이분 때문에 이제 비타민C 알았는데, 이분 덕분에 비타민C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하지만 비타민C 이외에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의사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좀 유명하신 분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닥터 한스나 다른 분들이 아직 하고 계시지만 아직 유명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좀 더 분발 뭐 하고, 또 저도 또 열심히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금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어디에서 이제 역할을 하느냐를 보면 뭐 엄청 어렵게 나오는데, 이게 위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혈관, 모세혈관이 있고, 뭐 간질액이 있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소금을 저희가 이제 흡수를 하잖아요. 소금을 먹어서 이제 소금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쭉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지금 HCl인 그 염산, 그러니까 위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뜻하는 그런 과정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CO2가 있죠. CO2 이산화탄소가 물에 이제 여기 녹아서 이제 H2O랑 같이 결합을 하면서 이것과 이제 반응을 하면서 HCO3-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HCO3-가 나오는데, 이 HCO3-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깥쪽으로 빼서 이제 혈관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바깥으로 빼서 혈관으로 보내려면은 여기 Cl-, 즉 염소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HCO3-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Cl을 그거와 동일하게 교환을 시키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Cl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Cl은 또 이제 바깥으로 이제 빠져서 위장으로 이제 흡수가 되어서 HCl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를 빼기 위해서는 염소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염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NaCl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NaCl. NaCl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 바로 소금이랑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Na뿐만 아니라 Cl도 중요한 거예요. 네, Na뿐만 아니라 Cl, 이번에는 나트륨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Cl에 초점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요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 이제 세포에서 이제 ATP를 만들고 그 부산물로 이제 CO2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적혈구를 통해서 또는 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폐를 통해서 나가는 그 CO2 트랜스포트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CO2가 어떻게 운반이 되느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운반되느냐를 잘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혈장, 플라즈마라는 곳에 CO2가 그냥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대략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7% 정도 되는 비율이 CO2에 그냥 단순히 녹아서, CO2가 이제 플라즈마에 녹아서 이 형태로 이제 그 폐까지 옮겨간다 라고 하고, 그 비율은 7%, 좀 적은 편이죠. 다음 두 번째, 헤모글로빈과 CO2가 이제 적혈구 안에 들어와서 헤모글로빈과 결합이 된 상태로 적혈구를 통해서 이제 그 폐까지 움직여가는 게 대략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 CO2랑 H2O로 만난 다음에 뭐 어떤 효소를 통해서 H2CO3가 만들어지고, 얘가 이제 그 H 플러스랑 HCO3-가 되는데, 요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적혈구 안에 있는 이 물에 녹아 있는 그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적혈구 바깥으로 나가려면은 Cl이랑 이제 교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Cl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HCO3-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한 형태의 교환이고요. 그래서 Cl이 일단 필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요 HCO3-가 이제 플라즈마에 녹아서 이제 가는데, 이제 폐까지 움직이는데, 그냥 이 자체로 움직이는 게 대략 한 20%, 전체의 2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70% 중에서의 뭐 70%를 70을 20과 50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는 HCO3- 형태로 운반이 되고, 50%는 나트륨 이온과 결합을 해서 탄산수소 나트륨물의 형태로 운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여기 혈장에 많이 있잖아요. Na+가 많이 있는데, 그것과 HCO3- 결합이 되어서 폐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 공부하려고 예전에 뭐 생물 배웠나 싶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한번 구글링 하면서 공부를 해본 거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뭐 이런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고,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원활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해서는 NA와 그 다음에 CL 둘 다 적절한 수준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 논문 관련된 걸 한번 볼 거예요. 이건 이제 김약사 TV에서 잘 리뷰를 해주셨는데, 이 논문은 뭐냐면 최근이죠. 뭐 언제였죠? 2023년이었나요? 2022년이었나? 이게 퍼블리시 된 날짜가 있을 텐데, 네. 이거 오픈 액세스여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도 다운받아서 좀 봤는데, 한번 다운받아서 몇 개 결과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연구는 뭐냐면, 나트륨과 칼륨 섭취량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연구가 중요한 점은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랑 참여한 인원이 대략 14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7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WHO 나트륨 권장량이 대략 2g이고요. 한국인 평균이 3.3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5g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WHO 나트륨 권장량보다는 많죠. 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기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기사를 가져가서 쭉 엄청 긴데 결론은 뭐냐면 나트륨 섭취에도 사망과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칼륨을 많이 섭취할수록 이제 사망률이 더 줄어들었고 칼륨 섭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사망률이 높아졌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쭉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은 쭉 그냥 보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10년 동안 관찰을 했더니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나트륨 섭취는 사망률과 심혈관계 사망률과 관련이 없었으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끊고 재밌는 것은 칼륨 섭취가 많은 5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은 1분위 그룹에 비해 총 사망률이 21%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심혈관계 사망률은 32%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현재 한국인의 칼륨 섭취가 권장량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칼륨을 충분히 먹어서 사망률과 심혈관계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 칼륨은 어디 많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초록색 채소들이나 아니면 과일, 야채, 전곡류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야채나 과일들에서 칼륨을 잘 섭취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결과 그래프를 제가 논문에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1분위부터 Q1부터 Q5가 있는데 1분위는 지금 이 단위가 데이당 미리그램, 그러니까 하루에 몇 미리그램의 나트륨을 먹느냐인데 1분위 같은 경우에는 19.7mg에서 1300 1300ml니까 1.3g 정도 먹는 거죠. 1.3g. 그러니까 이게 이 구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 값을 뜻하는 게 아니라 Q2는 1300에서 1900, Q3는 한 2000에서 2600, Q4는 2600에서 3400, Q5는 5분위는 3400에서 18000mg을 먹는 그룹으로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라고 해서 이게 생존율인데 Q5가 지난 거고 Q1이 연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1, 2%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Q5가 지금 뭐죠? 많이 먹는 그룹이잖아요. 많이 먹는 그룹이 대체적으로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거일수록 많이 먹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수록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이것도 결과라고 저는 보이고요. 본 논문에서는 사실 나트륨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칼륨이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칼륨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Q1부터 Q5, Q1은 상당히 적게 먹는 1400mg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간부터 Q5는 2800mg에서 19000mg을 먹는 구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이 먹는 그룹이랑 적게 먹는 그룹이랑 보면은 생존율이 꽤 차이가 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소듐과 포타슘의 비율, 그러니까 NA와 K의 비율을 지금 표시를 한 거고 얘는 반대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Q1이 뭐냐면은 이 비율이 낮다라는 뜻이고 Q5는 이 비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Q5가 된다는 뜻은 지금 어떤 뜻이냐면은
높은 거기 때문에 NA가 많다라는 거죠. 네, NA가 많다라는 거 맞나? NA가 Q5면은 요거니까 K분의 NA, 그쵸? 네. 반대로 Q1 같은 경우에는 요 비율이 낮다라는 거기 때문에 K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K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K 값이 예를 들면 크다 라고 하면은 Q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연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K가 큰 경우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K가 낮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그래프와 비슷한 경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약사 TV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나트륨 섭취가 심혈관계 질환에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었고, 반면에 칼륨, 여기 배경 화면들 보이시죠? 이 수많은 이제 야채와 채소들을 보면 얘네들이 다 칼륨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칼륨 섭취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사망과의 연관성이 컸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나트륨은 그냥 자기 입맛대로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저염식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다 염장을 했어요. 네, 염장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짜게 먹는 게 다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젓갈, 굴비, 김치 뭐 이런 것들. 외국에는 하몽 이런 것들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뭐 염분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오히려 뭐 고혈압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혈압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는 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우리 몸은 항상성에 의해서 혈액의 소금 농도가 0.9% 등장역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혈압이 잘 조절이 된다라는, 다시 잘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사 TV님도 똑같아요. 소금 섭취가 부족해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닥터 한스도 동일한 뷰인데 저도 동일합니다. 네, 제가 보면은 소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굳이 저염식을 막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먹으면 되고, 좀 간을 세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세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요약 정리입니다. 이분 요약 정리는 혈압 올리고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는 원인은 나트륨이 아니다, 소금이 아니다 라는 거고, 짜게 먹는 것은 고혈압과 전혀 관련이 없고 심혈관계 사망률과도 무관하다 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주 좀 마음 아픈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뭐냐면 너무 이제 급한 나머지 물을 20분 만에 2리터를 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뭐 물 같은 거 사 먹잖아요. 2리터짜리 물을 20분 동안 먹었대요. 그랬더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이제 이거 기사 처음 알아요. 저나트륨 혈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피 안에 나트륨이 너무 낮아져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그래도 알아놔야 될 상식이라고 하면 상식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목마르다고 해서 물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마시는 게 좋냐면, 사실은 소금물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소금물. 물 마시지 말고 저는 소금물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소금을 조금 넣더라도 어쨌든 소금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왜냐면 물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혈중에 있는 그 나트륨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 물을 갑자기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소금이 우리 몸속에 사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뭐 전기를 통하는 데에서도 중요하고,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소금물을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물 20분 동안 2리터, 나도 이 정도 모르겠네. 아무튼 이 정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금물을 먹던지, 아니면 포칼이나 뭐 이런 그 전해질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 있잖아요. 그런 걸 드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보통 뭐 닥터한스나 아니면 모마음 TV에 보면은 이 용용 소금, 이게 육용인지 용용인지 뭐 하여튼 뭐 이름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용용 소금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실제로 판매도 하시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꽤 비싸요. 뭐 이게 지금 몇 그램이야? 이거 뭐 몇 그램? 뭐 200g이네, 200g. 200g에 28,000원이래요. 와, 너무 비싸죠? 이것도 보면 뭐 500g에 26,900원. 이거 소금 먹다가 뭐 너무 힘든 것도 아니고 허리 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충남대 이계호 교수님의 그 소금 강의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여기다가 다 업데이트는 못했지만, 그분 강의도 들어보면은 아무 소금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NA와 CA를 잘 공급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중금속이 없는 정도, 그 정도면은 된다. 중금속이 없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소금은 이 소금입니다. 셀로살 안데스 호수 소금이고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제가 소금을 쭉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에서 해봤더니 일단 가격도 합리적이고, 이게 25kg에 25kg예요. 25kg에 84,000원 정도 되고, 저는 이거 장사랑 전혀 관련 없어요. 저 이거 누가 파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도 한 두 번 정도, 한 번은 제가 사 먹고 한 번은 제가 추천을 해서 다른 분이 사 먹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밖에 없고요. 전혀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염화나트륨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뭐 중금속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 소금을 먹었고, 뭐 호수소금이라고 하고 뭐 여기 쭉 뭐 얘기 나와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온 그 글귀를 가지고 온 건데, 뭐 호수에서 뭐 갇힌물이 증발되면서 만들어진 소금이라고 하고, 뭐 청정 소금이라고 해서 저도 사서 먹고 있는데, 간수도 잘 되어 있고, 제가 신한소금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소금 먹는 거 아니에요. 신한소금도 샀어요. 신한소금도 가끔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데스 호수소금이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호수소금이 훨씬 하얘요. 이거 신한소금은 약간 그 거무접접한 느낌이, 원래 이거 신한소금만 자체만 보면은 하얀데,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호수소금이 확실히 하얗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 소금을 추천을 합니다. 오늘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미디어의 영향으로 소금을 적게 먹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소금이 적게 먹어서 골병든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뭐 몸이 차다거나 소화가 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경성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이제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금 적당히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짜게 먹어도 오히려 괜찮고, 저는 짜게 먹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장에서 이미 다 걸러질 거 걸러지고요. 불필요한 소금들은 다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신장의 기능을 잘 믿고 있다면, 전혀 신장의 기능만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5에서 10g 정도의 소금물의 형태로 먹고 있는데, 몸이 전혀 붓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몸이 따뜻해지고 채워지는 느낌도 받았고, 소화도 더 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은 누가 먹어야 되냐, 비타민C 메가도스 하는 사람들은 필수로 먹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와요. 근데 방구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왜 배출이 되냐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건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활하게 우리가 폐를 통해서 잘 배출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는데 소금을 잘 먹잖아요. 그러면 방귀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앞의 연구처럼 우리는 채소를 통해서 칼륨을 잘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비담TV였고요. 소금에 대해서 잘 리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